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긴 연휴 이후에 맞이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늘 그랬듯이 연휴 이후에 출근하기 전날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슬픔, 그다음 우울함, 좌절, 분노, 내 연휴 다 어디 갔지 하는 분노, 아쉬움, 뭐 또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방송을 보면 자주 보는 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방송하면서 웃냐, 실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모니터 보면서 이게 마이크 하나 앞에 두고 겨드랑이에 땀 엄청 흘려가면서 지금도 이게 방송 저도 꽤 오래 했거든요. 이제 보면. 근데 아직도 이게 긴장되고 막 그런 마음에 엄청 땀 흘리고 겨드랑이에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성에도 맞지 않는 방송하면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서 도움 되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힘내서 하는 거고 저도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면은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이렇게 모르면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아실 테고 목소리나 어떤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지만 대충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보다 어, 이제 연륜들이 높으실 것 같고 대부분의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노력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향후 저기 1년 정도는 아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급 진지해졌는데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슬픈 감정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시장이 열리고 또 차트가 움직이는 것만큼 또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과 분노, 뭐 아쉬움들을 기대감과 설렘으로 좀 바꿔놓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동안 증시의 흐름, 증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종목들 몇 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혼잣말 할 때는 버벅거리고 좀 어설프지만 증시 얘기하고 또 종목들 얘기할 때는 확신에 차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S&P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S&P 추석 연휴 동안 3,300 수준에서 잘 보이시나요? S&P입니다. 3,30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3,300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는데 3,300이 9월 22일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였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잠깐 동안의 이슈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3,300 수준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어, 일단 초석은 잘 다져놨습니다. S&P 흐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S&P를 15분 봉으로 9월 28일 연휴 때부터 10월 3일까지 움직임을 15분 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까지 보였고 어, 흐름 유지하는 듯 하다가 10월 2일 날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본인과 본인 그 와이프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잘 삼중 바닥으로 잘 다지면서 바닥을 잘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우울했어요. 저도 이때. 이거 큰일 났구나. 증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인데 물론 이 불확실성에 기회가 있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저지만 막상 또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다르게 23시간 하루 거의 왼종일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있는 이 차트들이 미국의 본장이고요. 미국의 본장이고 이 본장과 본장 사이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한 6시 반,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정도. 서머타임 시간에 1시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에 할 때는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본장과 본장 사이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시간 외의 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가 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시간 외 시간으로 거래가 되다가 본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정도, 미국 시장으로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려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장이라고 하는데, 시간 외 시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막상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급등하면서 다시 만회하는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현재 어떤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자의 일단 코로나 걸리기 전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54%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더 갭이, 대통령 코로나 이후로는 갭이 더 벌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세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미한 증세를 겪고 있으면서 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 관영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도박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사마다 다른 견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에 대한 이미지에는 확실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선에도 물론 엄청난 악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팩트로 살펴보면 이제 빅스 지수 아시죠? 옛날에 제가 7년, 8년 전에 이제 해외 선물을 본업으로 할 때는,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을 본업으로 할 때는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저희들만 자주 쓰는 그런 지수였어요. 그래서 공포 지수가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 지금은 공포 지수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P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포지수, 시장의 공포지수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S&P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점에서는 공포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정도에 코로나 대통령 사태 이후로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빅스 지수만 놓고 본다면. 다만 이제 10월 15일, 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2, 3차 대통령 후보 토론은 어쨌든 연기가 불가피하죠. 그래서 불투명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미 대선 일정까지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감염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코로나 그 백악관 고문이 코로나 걸리면서 대통령까지 같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워낙 이제 반중 정책, 친미 정책으로 기술주, 특히나 기술주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시장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79%나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방송 제가 6시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9시예요. 자료 준비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네,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그리고 시나리오 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프닝 한 10번 하면서 한 10분 걸리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 중에 장점은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 드리고, 그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종목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씀들을 이제 좀 쭉 이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으실 거면 애초에 안 보시는 게 낫고, 종목만 보실 거면은 그 종목에 대한 근거는 쭉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경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면서 좀 증시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나스닥은 워낙 트럼프 쪽에 쏠리다 보니까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까지 현재 정리 중간에 한번 했고요. 그 팩트들을 차트로 나타내면 이제 블룸버그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증권에서 예쁘게 편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 갭이 이 정도 벌어져 있구나 라는 내용이고, 베팅하는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바이든이 좀 더 우세하다, 빨간색의 바이든이 더 우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블룸버그 데이터를 왜 쓸 수밖에 없냐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뭔가요? 금리 결정이죠. 금리 결정은 블룸버그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뭐 블룸버그 홈페이지에서 딱 뜨는 게 아니라 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증권사 가보면 특히나 이 해외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블룸버그 단말기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쁜 키보드 전용 단말기가 있는데 이게 한 7년 전에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 더 올랐겠죠.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처럼 무슨 총재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사전 정보를 다 유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취소하고, 여기는 딱 이 데이터 단말기 모든 정보는 이 단말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0.25 하면은 누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금리 결정 이후에 이제 총재가 나와서 왜 금리 이렇게 결정했고 어떤 경기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반대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블룸버그 데이터는 좀 믿을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갭과 시장 변동성도 팩트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한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렸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지율 갭과 시장 변동성의 내용인데 두 번, 세 번 꼬아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지지율 갭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지지율 갭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으로 후보가 쏠린다라는 내용이겠죠. 지지율이 갭이 점점 벌어져. 그러면은 점점 바이든 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이고, 증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시장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후보 쪽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이 펼쳐지면 시장 변동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증시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4년, 2012년, 2016년에 초박빙, 4년, 12년, 16년 보시면 0%, 지지율 갭이 거의 낮은 국면에 있을 때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거의 없네요, 오차가. 아무튼 지지율 갭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뭐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데서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거고, 이제 정말 누가 될지 알겠다 할 때는 이제 또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낮아져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나쁘게 해석하면은 지지율 갭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빅스지수가 점차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가 에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내용들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지율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어요. 즉,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증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팩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의 의견을 드렸을 때는 2250에서 2300, 2500까지 봤다가 결과적으로는 2400 언저리에서 고점 찍고 터치하고 내려온다라는 의견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무의미한 의견이었고 결과적으로는 2500까지도 봤다가 하여튼 저도 갈피를 잡기 힘들어서 뭐 전망은 했지만 전망은 전망치일 뿐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3분기의 강력한 실적입니다. 워낙 2분기 때 실적이 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최정점에 있을 때 실적이 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아니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2분기 이후에 3분기 실적은 무조건 폭등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시장의 의견을 드렸었고 팩트는 트럼프의 반중 프레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증시도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걸린 대통령이 있는 미국보다는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중국은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중국 펀드는 절대 환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펀드는 아주 좋은 이보다 더 큰 호재를 만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요. 기술주 중심의 트럼프 정책, 그다음 나스닥 랠리가 아주 과열 국면이었긴 합니다. 팩트들이었고 가장 큰 팩트는 이거예요. 추석 이전에는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포지션 축소를 하고 추석 이후에는 재포지셔닝 하면서 많은 수급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즉 자꾸 코로나로 갑니다. 추석 전에 급락, 추석 이후에 수급 급등하는 그런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을 바탕으로 이럴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LG화학과 삼성 SDI예요. 어쨌든 뭐 이런 대형주들, 기관들이 작은 잡주를 막 대규모로 사면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이후에 감염 이후 트럼프 감염, 트럼프 감염, 이 코로나라는 말이 정말 입에 잘 안 붙는데 아무튼 이후에 시장 분석을 해보면 괄호 열고 무의미라고 해놨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시장 분석은 정말 하찮은 거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고 결과적으로 시장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올해 대선 이후가 됐든 혹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내년 초반, 내년 중반이 됐든 이 코로나가 해소되는 국면에 억눌려 있던 소비와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에서. 절대로 이제 주식 지금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유례 없이 좀 어이없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또 많이 떨어지면서.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은 주식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2년 동안 방송하면서 드렸던 말씀, 이거 지금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주식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씀 드리고 나서부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 시기에 정리하라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죠. 코로나, 미국 대통령 코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 강남, 송파라고 보시면 물론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차트입니다. 하늘 아래 뭐 분당, 판교 뭐 이런 거 말고 강남과 송파로 보면 내가 송파에 살지만 뭐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이 늘 한켠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높은 강남 아파트들 송파에 살지만 물론 뭐 요 정도 갭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못 사잖아요. 취득세 이만큼 많이 부담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남만 바라보다가 어느 한 큰 이벤트가 옵니다. 부동산 정책,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폭락해요.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가 오는 거죠. 이럴 때 조금 더 무리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무리하면 폭락했다고 봤을 경우에. 그래서 늘 보면 부자들이 조금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기회를 오면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송파 아파트를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송파에 살고 싶었지만, 강남에 살고 싶었지만 못 사던 그런 기회가 온 거고, 결과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우량주기 때문에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훨씬 더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LG화학 정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LG화학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갈 때 못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락해주면 갈아탈 수 있는 삼성전자 팔고 LG화학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물론 부동산에 비유한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삼성전자 언제까지 보유하실 거냐.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6만 원과 LG화학 60만 원을 봤을 때 삼성전자 10만 원, LG화학 100만 원을 보면 저는 LG화학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잠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비슷하게 낮아져 있는 측면에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이런 흔들릴 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전문가는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력하는 업종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거 아까 보셨죠. 3중 바닥을 확인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차트, 그다음에 글로벌 수요 교역 환경의 변화 가능성은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환율 수혜주로 봤을 때 일단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가 이 차트를 봤는데 업종별로 실적 예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늘 그랬듯이 IT 반도체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IT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에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 삼전이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뭐 제가 주력하는 실리콘웍스가 됐던 그 외의 주력 업종들 중에 IT 반도체는 반드시 한 종목은 있어야 돼요. 한 종목 이상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몇몇 바이오, 뒤에 종목을 드릴 건데 이렇게 큰 업종을 기본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소비재나, 물론 서비스업도 차후의 사이클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종이, 목재, 뭐 통신, 그다음에 뭐 이제 섬유 이런 거로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그동안 금융억압적 정책으로 눌려져 있던 종목들, 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갔던 삼전, 현대차, 바이오, 금리 바닥으로 확인되는 이제 경기 자신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이 수출 가치주, 하여튼 종목들 뒤에 있는데 실적 장세를 바탕으로 아주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저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LG화학 같은 거예요. LG화학 한번 말씀드렸었죠. 특집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LG화학의 석유화학, 첨단소재, 전지 부분, 파마농과 생명과학이 있는데 일단 LG화학 추천드린 이유로는 약간 이익인가요? 어쨌든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을 100% 자회사로 하는 내용도 있고, 한번 혹시나 이거 LG화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면 됩니다. LG화학과 LG전지. 수급 부문에는 분명히 현재로서는 약세였고, 개인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들 팔고 나면 올라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급 부문의 약세,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받아갔고, 간접 소유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규모의 경제, 그리고 뭐 시장에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은 시장에서 LG화학이 단독 1등이잖아요. 단독 1등. 뭐 넘사벽입니다. 그냥 LG화학의 회색, 앞으로 향후에 점유율과 생산 설비는 더 커질 거예요, 격차는. LG화학과 시장 2위인 CATL과의 이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질 거고,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를 원래는 주력으로 지금 광고만 계속 나와서 수소차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9대1, 8대2 정도로 전기차에도 계속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율이 앞에 겁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 LG화학과 중국 삼성 SDI가 거의
5위권 안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 측면에서 LG화학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지금 뭐 분할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아까 그 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가치가 부각되면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배터리 데이 때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지만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고, 테슬라가 뭐 반값 배터리나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LG화학이나 뭐 SDI나 제휴할 수밖에 없어요. 단독으로 그렇게 할 거였으면 벌써 해버렸죠. 근데 분명히 기술적인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접소유의 형태긴 하지만 상장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상장하더라도 지분 보유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LG화학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관심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10월 포트는 비중을 한 5천 정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짧게 가지고 왔는데 가장 주력으로 보는 종목을 꼽자면 음, 아, 현대차. 일단 가장 주력보다는 편견을 갖기보다는 말씀드려볼게요. 수소차 말씀드렸어요. 두산 퓨얼셀이 수소차 관련돼서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일단 1번으로 가장 먼저 가지고 왔고요. 중견기업 반도체 핵심 실리콘웍스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웍스에 많이 담고 있어요. 지금 44,000원 언저리인 것 같은데 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 좀 안 해야 되는데 팔고 잘 팔았어요. 18만 원에 또 샀어요. 현대차. 하여튼 현대차 계속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또 경제가 변화하고 평온해지면 고개 드는 에너지와 친환경 관련주 에코바이오. 지난 9월 추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에코바이오라는 매드팩토, SK케미칼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고, SK케미칼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매우 괜찮고, 삼성증권에서는 SK케미칼을 10월 말고 11월까지 좀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포트에 편입했다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8월, 9월 에코바이오가 아주 좋은, 이때 같이 에코바이오였네요. 9월 에코바이오. 좋은 흐름 보인 거 대비 SK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경제가 나아질 건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바이든 누가 우세하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 나라에만 해당되는 인프라 혹은 고용, 총기 규제 이런 정책들은 우리랑 상관없고 바이오 쪽 그리고 수출 산업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문제, 에너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로서도 관심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또 뭐냐 차트상으로 매우 관심이 있어요.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기 규제, 고용 이런 건 상관없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들은 분명히 또 우리나라나 셀테리온이나 삼바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마침 이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주로 가지고 왔고, SDI와 LG화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트. 그리고 대주주 지분 때문에라도 이 셀트리온이 단타로 저도 1,000만원 이내에서만 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가 18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하고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지겨 죽겠어요. 30만원 이후에는 무조건 기술적으로는 팔아야 된다. 근데 25만원 가니까 왜 또 그때 강력하게 팔라고 하지 않았냐 막 하시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수준이면 매우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죠. 추석 동안 네이버 일면에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셀트리온 갖고 계세요라고 물어봐야 된다. 삼성전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된다.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도 대주주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 3억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바뀌면서 이때부터 팔면이 아니라 이때 기준점으로 삼는 게 2020년 말이기 때문에 연말이죠. 이때 대주주이면 이때 1%나 3억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대주주다. 대주주가 되고 난 이후부터 양도세에 대한 과세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전에. 그러면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대주주를. 그래서 완화시킬 테고 완화시키면은 수혜주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1000%라고 써놓은 거는 낮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론대로 갔다가는 아주 문매를 맞을 거죠 대주주분들한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주주분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에서 셀트리온 단타는 당장 내일 여러분들 그 능력에 맞게 단타 치실 분은 단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저도 오프닝 10번에 지금 4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힘든데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고개 드는 모습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목균형표 상에서 원래는 반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만 구름대를 뚫고 왔다라는 것은 매물대가 매우 두텁다라는 내용이고 일목균형 하단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손절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2250을 계속해서 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2250이 무너진다면 일단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목 지나고 난 차트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봐야 이평선 200일선과 121선의 이평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목, 선행지표상 일목의 하단을 잘 지지하는지, 혹은 상단을 잘 지지 삼아서 반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들어온 이상 여기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2250까지는 안전하게 본다라는 부분이 있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L은 이게 제가 9월 18일 날 SL과 만도, 현대차 묶어서 보자 해서 13,200원인데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온다. 1,000원 더 올라갔습니다. SL 올라갔고 SL 이건 29일이고요. 지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수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10 하여튼 저점에 샀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이 19만 원이구나. 18만 원에 팔았죠. 만원 뛰기 하고 좋다고 그랬다가 19만 원 가서 우울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현대차도 샀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저도 현대차는 19만 원 이상까지는 봅니다. 강력하게 봅니다. 현대차 같은 것들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보유 생각 있으신 분들은 18만 원 이하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리들을 잘 기억하세요. 생뚱맞게 갑자기 현대차를 사세요 하면 좀 당황스럽지만 수출주도 업종이 분명히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LG화학도 보시면은 추천 이후에 하락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개인들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 패닉으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마음 아프고 팔고 있는 개인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바로 신호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돌아왔고 앞서 코스피 때 보여드렸던 일목상 이 일목 상단을 지지하지 못했지만 일목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차트 보는 데 있어서. SK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차트들, 제가 보는 차트들이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SK케미칼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앞서 보셨던 내용 그리고 아무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은 날 올 겁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관련해서 보시고 그리고 임상하는 것도 완전 중단이 아니라 중지예요. 중지. 잘 지켜보시고 일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이슈나 그리고 그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든 간에 헬스케어 쪽에 개혁은 있을 것이고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200에선을 저점 삼아서예요. 떨어지면은 이런 거는 그냥 기계처럼 손절해야 됩니다. 기계처럼. 그래서 단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셀트리온. 두산 퓨어셀은 수소타의 핵심인데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어셀도 일단 바로 진입. 사실 이게 10월 달에 제가 휴캠스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두산 퓨어셀까지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이제. 두산 퓨어셀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두산 퓨어셀은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해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두산 퓨어셀도 매우 좋은 차트로 보여집니다. 44,000원대 이하는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많이 떨어지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10월달 추천드리기는 또 꼭 이러더라고요. 추천주 드리고 나서 이후에 급등하던데 일단 공식적인 추천 아니다 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보세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에코바이오였고 9월달 추천 종목에 들어왔다가 VIP 유료 멤버십 분들한테만 드리는 9월 추천주에 들어왔다가 오 대박 잘 팔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상한가 급등 막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차트 이렇게 저항하는 거 보면 지지받는 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왔습니다. 즉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에코바이오도 포트에 편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나왔네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시적으로 120이선 이탈한 거 보이시죠? 종목들이 워낙 사고 싶은 게 많아요. 흔들릴 때 더더욱 기회가 많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자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를 좀 많이 드린 거는 저도 돈이 있다면은 다 사고 싶지만 자본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제가 종목을 2개, 3개로 압축해서 드렸었고 그 압축했던 종목들 2, 3개가 지금 뭐 거의 9개월 연속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9월도 사실 실패는 아니지만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좋은 종목으로 보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더 드릴 수 있는 아직 포기 아니거든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조금 위축된 마음으로 좀 포트를 여러 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두 개 드렸다가 또 힘들어지면 방송하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저도 안전장치를 좀 저의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 빠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야죠. 다 빠지면. 지지난주 보면 14일과 20일에 추석 전에 정기전자업종에서 수급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면서 전기전자업종에 팔고 많이 빠질 때 개인들이 많이 사놨어요. 아무튼 수급이 많이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뜻입니다. 또 괜히 움직이는 단타나 테마주, 정치주 보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하면 이거 여기다 써놨었네요. 전문가는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죠. 내가 아는 정보는 다 옆집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나 분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잖아요. 요 하나가 원칙 확실합니다. 비싼 종목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릴 때는 더 좋은 기회고요.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이제 특징적인 게 제 종목이 9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물린 종목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위안 삼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진심과 노력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